네, 소개받은 김한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투자의 근력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또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려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뜻깊은 투자로 나중에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조금 너무 따분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국내외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와 통화정책, 유동성 모든 것을 아우러서 지금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어떻게 잡힐까, 어떤 경로로 갈까, 물가의 경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자산 전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격동기의 경제 전망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지난 4월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상품 가격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4월 달에 전망한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조금 숫자가 형편없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빗나가냐면 올해 세계 경제를 3.6% 보는데 제가 전망을 감히 한다면 2%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전망한 게 아니라 불과 두어 달 전에 전망한 숫자라는 거죠. 이렇게 전망이 크게 틀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사람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은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서 성장률은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죠. 지금 골디락스를 원래 저도 한 30-40% 봤었는데 이것도 지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결국 세계 경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저는 불경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다르겠죠. 불경기가 살짝 마이너스 성장률, 기술적으로 두 분기 역성장하는 경기 침체도 있을 거고요. 그런 국가도 있을 거고, 그냥 슬로우 다운, 상당히 슬로우 다운 되면서 그 리세션에 가는 그런 국가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경기는 한 2년 정도 침체가 예고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내년 후년을 지나서 한 3년 후에 아마 상승 기조로 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전망한 경기 전망인데요. 조금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지금 붙어버렸고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급격한 통화 긴축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스파이크 이 두 개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보다도 더 밑으로 아까 2% 미만 성장을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과 6월 달에 발표된 겁니다. 이거는 월드뱅크가 잉크가 마르기 전에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가 전망이 빗나가니까 성장에 대한 예측 오류도 빗나가면서 제가 감히 추정하기에는 세계 경제는 1.8, 내년에 1.5
선진 신흥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1.8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심하게 위축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이외의 신흥국은 굉장히 좀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해의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2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나올까 지금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플러스 성장이 나올 것 같고 대신에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연간으로는 0.5에서 한 1% 사이, 그러니까 0%대 성장, 1%를 못 넘는 성장, 상징적으로 0.6%로 저는 전망했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제로 성장, 미국이 제로 성장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내년까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따른 성장 경로를 생각을 해본다면 IMF의 전망을 근거로 해서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2022년은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기간이고요. 하반기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내년 상반기는 누적된 통화 긴축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극대화되는 기간.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 바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6개월 정도 후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7월에 만약에 7월 말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아마 통화 정책이 이제 그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절정기가 이제 7월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효과 통화 긴축의 효과가 경기에 나타나는 투영되는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하이라이트는 기간은 내년 상반기다. 그래서 대신에 물가는 잡히겠죠. 내년 상반기에 물가는 잡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기를 부러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큰 기업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타겟이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인플레를 방치하면 그런 큰 기업들,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큰 기업들도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높여야 되고 경기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게 연준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여러 분석가들이나 언론에서 경기를 생각하는 연준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누적된 통화 긴축의 효과가 인플레에 투영되기 때문에 경기에 투영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기간.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는 경기가 둔화되면 뒤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다든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제대로 발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돈맥경화 현상, 신용 경색 현상 이런 후폭풍이 있습니다. 이런 후폭풍이 내년 하반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부채가 많은 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 그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는 가능하면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좋은 얘기가 또 전혀 좋은 얘기는 없느냐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딜리버리 타임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고 조금 풀려나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플레가 아직 잡히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조금 미시적으로 공급망 차질도 잡히고
또 중국의 봉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올해가 최악이고 내년도에는 또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내지는 미국의 고용시장, 연준이 가장 믿고 있는 비빌 언덕이죠. 고용지표가 후행지표이긴 하지만 실업자 한 명당 거의 2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축복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나 코로나로 인한 조기 은퇴나 뭐 여러 가지가 노동시장을 타이트하게 만들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일하러 나가면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한국을 얘기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속적입니다. 약간 불행하게도 종속적이고 통화정책도 종속적이지만 후행적이지만 세계 경기가 글로벌 경기랑 뭐 따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도 2025년까지는 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성장률이 뭐 당초 한국은행도 올해 4% 성장을 전망했지만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고요. 한 2%대 초반 아닐까. 그리고 내년에는 1%대 중반 성장률로 급냉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은 내수가 나쁘고 수출도 나쁘기 때문에 쌍끌이 경제가 아니라 쌍끌이 침체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40년 만에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기관들이 올해 전망을 많이 빗나간 이유가 인플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통화 긴축이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고요. 그래서 인플레가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잡힐까, 이 부분은 자산시장을 전망하는데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승전결 인플레고 유가 전망이 가장 중요하고 유가가 만약에 지금부터 미친 듯이 오른다, 계속 120불, 130불 넘어서 140불 간다 이러면 앞서 드린 전망이 거의 틀립니다. 바로 틀립니다. 아마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들어갈 것 같고요. 전 세계가 내년도에는 깊은 마이너스 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망은 유가가 한 100불 내외에서 그래도 유지된다라는 가정, 이 베이스 시나리오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가가 더 치솟으면 조금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노드스트림 1이 이제 가동이 중단됐는데 유럽에 독일을 지나서 이제 여러 유럽 국가로 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어쨌든 뭐 캐나다가 가스터빈을 줬는데 21일까지는 일단 정비 때문에 중지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서방의 외교적 협상 이런 것들이 잘 돼서 풀린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더 사악한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유로존 경제는 바로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들어갑니다. 그거는 유로화도 아마 달러당 1을 깨고 0.85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원달러는 1,400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과 수요 사이드 인플레이션은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유가 올라서 비행기 티켓 값 올라가면 그게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이냐 수요 사이드 인플레이션이냐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수요 사이드에 미치고 있고 그 경계가 영역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에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에 있었는데 이 12번의 경기 침체 중에 3% 이상 미국 물가가 올랐을 때 10번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85%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3% 물가가 넘는데 경기 침체가 안 된 경우는 가령 경기 침체가 안 온 경우는 지난번 2020년 코로나 때 이런 거죠.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만 인플레이션이 안 왔는데도 경기 침체가 온 경우고요. 나머지는 거의 인플레와 경기 침체는 거의 동의어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쨌든 공급 여력이 중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은행이 전망한 일산 하루 800만 배럴 정도가 러시아가 수출되는 건데 이게 다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죠. 지금도 인도나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한 200~300만 배럴 내지는 한 400만 배럴까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셰일 오일이고 그 다음에 오펙과 비오펙의 증산 능력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같은 서방의 인벤토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6월 통계지만 훨씬 이것보다 더 낮아져 있을 것으로 유가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재고가 앵꼬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 그냥 푸르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에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11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동절기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천연가스도 지금 여름에 재고를 확보해 놓고 겨울을 동절기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동절기라고 해봤자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러시아가 끄는 게 아니라 서방이 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전쟁을 끝내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러시아의 어떠한 원유 공급이 천연가스 공급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세계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게는 조금 안 된 일이지만 동부 지역을 내줘야 되니까요. 어쨌든 협상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이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한 40, 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인플레를 겪어본 경험이 없고요.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겪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73년도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유가가 서너 배 올랐습니다. 73년을 100으로 봤을 때 74년에 이미 3배가 올랐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올렸죠. 경기는 꺾였죠. 주가도 꺾였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공급 측면에 극단적인 인플레가 73년, 79년 사례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희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를 하이퍼 인플레로 빠뜨린 사례가 제가 36년 이코노미스트 생활한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자산 시장에 몸을 담고 투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결국 경기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돌아서기 1년 전에 주가는 돌아섰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인플레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때도 결국에는 유가가 쭉 오르다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플랫하게 고공을 유지만 해도 경기는 돌아섰다.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고유가가 지속되면 수요가 침체돼서, 즉 수요가 파괴돼서 유가는 잡히고 경기는 바닥을 찍더라. 그리고 그 경기가 바닥을 찍기 한 1년 전에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돌아섰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교훈이라면 교훈이 아닐까요? 제 생각은,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팩트를 그냥 직시하자라는 거고요.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유가가 한 100불 정도에 머물더라도 내년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경기는 바닥을 찍고 주가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저는 70년대 오일 쇼크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연준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연준은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2% 근원 PCE 물가의 평균값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잘 아시죠? 평균값.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자산시장이 역사적으로 페드 버블이다라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당연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5조 달러를 풀고 미국이 5조 달러의 재정을 풀었습니다. 10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GDP 대비 전 세계 4대 중앙은행의 유동성 규모, M2 규모가 GDP 지난 20년간 늘었던 것에 3배 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게 어마무시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 유동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 유가를 제가 볼 때는 배럴당 20불은 더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겠습니까? 집값도 올리고 주가도 올렸는데 유가를 왜 안 올렸겠어요? 만약에 연준이 그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안 풀었다면 유가는 지금 저는 80불 아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결국 코로나19 전 2020년 3월에 3,300이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300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늘어왔지 않습니까? 결국 페드 버블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잔치 한 거다. 거기에 다 놀아놨고 결국 그 사이에 돈을 번 사람과 조금 비싸게 자산을 사서 조금 고통을 받는 사람,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버블은 버블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왔는데 첫 금리 인상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이게 개월수거든요. X축이 94년, 99년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3%를 넘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올렸으면 지금 자산시장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3%대 올렸으면 지금 많이 잡혔죠, 인플레가. 지각을 어쨌든 제대로 한 연준 덕분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금리는 어떨까요? 시장금리는 저는 올해 연준이 75bp 인상하고 9월에 유가가 더 안 올라가면 50bp, 그리고 11월, 12월 베이비 스텝에서 3.50%에 가고, 한국은행은 내일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어쨌든 3.0 정도에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연말. 그러면 연준은 3.50이 끝일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내년 한 2번 베이비 스텝 하면 아마도 4.0% 내지는 4.25 정도가 이번 금리 인상의 종착점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시는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역전과 좀 아주 가깝게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과 역전이 반복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낼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 언제냐.
뭐 거액 자산 가시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부터 조금 장기채를 사는 것도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좀 적기 아닐까. 조금 더 장기채를 한 30년짜리를 사시면 가령 지난번에 3.0% 위에서 1.5%까지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한 70% 수익이 났거든요. 채권 투자로.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금리 고점기에 장기채를 어쨌든 잘 잡으시면 좋은 수익이 나실 거다, 이런 팁을 드리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냐, 조금 뒀다가 한 연말 정도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한 2번 올릴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4분기 조금 찬바람 불면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만 3.5 정도에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락가락하면서. 아까 그 인플레이션의 그 마지막 국면에서 조금 후폭풍,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만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 내년 중반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선진국 기축통화국들이 푼 통화가 회수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은 뭐 신흥국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흥국 투자는 다음번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제 예측이 틀려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2025년 정도를 경기 이제 다시 리셋하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트, 새로운 경기의 사이클의 시작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런 2025년, 2026년에 제대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그때 신흥국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일 것을 권유드리고요. 단 신흥국, 특히 중국의 기술주는 지금부터 투자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모든 뭐 신흥국 주식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좀 우량한 신흥국 기술주, 이런 쪽은 뭐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신흥국 전체에 대한 펀드 비중을 높이거나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지는 마시고 섹터별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업 부채가 높은 기업, 국가, 좀 도미노식 디폴트, 내지는 디폴트는 아니더라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그 다음에 실적이 망가지는 그런 차별화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전략인데요. 결론이죠. 저는 이분이 뭐 어쨌든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켄 피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켄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신데, 가장 중요한 게 주식 투자라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눈 이런 악재는 저는 한 8, 90%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89, 8, 90%는 반영됐다. 하지만 1, 20%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상보다 나빠지는 악재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1980년 이후에 주가와 경기와 주가와 그 다음에 물가와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요. 이번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어떤 게 이상하냐면 경기가 침체될 때 항상 연준은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서. 이게 엇박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이미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어쨌든 내일 모레 나올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8.8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위험자산 시장이 바로 V자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빠른 경기 침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잠재 위험들이 있는데 그게 환율 시장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율 시장의 텐트럼이거든요. 거의 환율 시장의 텐트럼도 한 90% 진행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과정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좋은 쪽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가장 매파적인 시기는 아마도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7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9월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경기 쇼크가 지속되면 정책이 어쨌든 유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물가가 사정권에 진입한 시기가 언제일까? 이때가 중요한데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혹은 빠르면 올해 10월에서 한 11월 정도에는 연준이 이제 물가는 잡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연준의 인사들의 톤도 달라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질 겁니다. 아마 10월, 11월 좀 늦어도 한 내년 초. 이게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중립 실업률을 돌파하는 시점 올해 4분기죠.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올 하반기에는 연준의 태도, 연준발 조금 주식시장이 부드러워지는 시점, 추가 하락이 조금 저지되는 그러한 흐름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비록 약세장이라도 조금 추가적인 위험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추가적인 위험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위험은 기업 어닝이 본격적으로 나빠질 위험이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기업이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줘야 그때 비로소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익 조정이 이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통화 긴축을 반영했다? 저는 상당 부분 반영 안 했다에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캔 피셔가 얘기했던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어닝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인플레이션이 이런 경로로 잡히지 않을까. 주가를 제가 쪽집게처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도 대체로 큰 U자형으로 반등하면서 이건 분기 평균 주가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뭐 내년 3분기에는 한 3천, 올해 3분기에는 한 3,400 S&P 500 기준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한 2,300, 200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록 2024년과 5년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지만 주가는 이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4.25 정도에서 정책 금리가 횡보하는 순간 이미 뜰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고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결국 이번 문제를 일으켰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미우나 고우나 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건영 부부장님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다음번 강연에서 조금 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올라왔네요. 근데 아무튼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추가로 조정을 받거나 내지는 뭐 한 10% 정도 추가 조정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위험한 주식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넓은 램비 U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계속 행보하는 낮은 박스권에서 주가가 테크니컬 랠리를 계속 하지만 쫓아가면 또 어려움이 따르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밀리고 이런 장이 지루하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또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엑시트하는 그러니까 에너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부채 비중이 높거나 조금 이익이 안 나는 기업 또 밈 주식 조금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런 류의 주식들을 길게 뺏을 잡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다음 경기 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는 PER이 아주 낮아진 우량 성장주 또 우량 기술주 미국, 한국, 중국의 기술주들 PER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아주 여전히 낮게 가져가면서 종목 사냥에 나서고 이 기왕의 주식 비중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약세장을 막고 계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이 과정 중에 앞으로 한두 달은 한두 분기는 주식시장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한 번 더 진행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지키시는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조금 교체하는 전략을 지속하신다면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조금 잘 이겨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